의사결정과 선택. 정재승. 저는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지니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합리성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혁신은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혁신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계획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획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에 맞춰 계획을 수정하면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특히 처음 해보는 일에서는 계획보다 실행력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젊었을 땐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중장년 시절에는 자식들 인생까지 준비하고 나이 들면 또다시 자기 노후 인생을 준비하고 아직 오지 않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계획대로 되었는지, 자신이 만든 계획 중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한 계획은 몇 %쯤 되는지 돌이켜보세요. 내가 왜 이런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낙곰수의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멍청한 짓이 계획을 세우는 거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계획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신이 있다면 그는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인간을 골탕 먹이는 재미로 살 것 같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 세상은 인간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일단 간단히 계획을 세우고 한번 실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뭔가 한번 해본 걸 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실행을 통해 배우기, learning by doing,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험적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 과제를 수행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는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여러분들을 막고 도대체 너의 계획은 무엇이냐 따져 묻고 시간 계획을 요구하고 나름의 가설을 세우게 하고 거기에 접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실행력으로 충만했던 유치원생 같은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계획에 치중하게 만든 곳이 안타깝게도 제가 있는 학교라는 곳입니다. 한 번도 세상에 나가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MBA 학생들에게 장황한 창업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서 감을 잡고 도전해서 안 되면 다시 바꾸고 시도를 통해 배우는 것이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수정하고
다시 만드는데 그 유용함이 있습니다. CEO가 하는 일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을 이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실행보다는 계획에 더 능한 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뭔가를 이루려면 실행하는 능력, 실행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옆에 있는 비서가 아니라 본인이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갖고 있으면 훨씬 좋겠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한 발자국 떨어져 문제를 볼 필요가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가장 높은 탑을 쌓아야만 한다면 시야가 좁아져서 과제 집착형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지없는 실패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선택을 몇 번만 잘못해도 우리는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인센티브가 더 나은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듯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인센티브에 너무 민감하지 말 것, 계획에 너무 매몰되지 말 것. 학자들은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는 가설이죠.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요. 나는 늘 합리적인 선택만 합니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나는 주로 충동 구매를 한다. 혹은 나는 충동 구매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48%나 됩니다. 싼 값으로 품질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내 준비하지만 전 세계에 출시되는 신상품의 2%만이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성공을 거둡니다. 다시 말하면 98%가 실패인 것이죠. 왜 실패할까요? 사람들은 합리적인 접근으로 예측이 안 되는 방식으로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충동 구매를 일상화합니다. 필요 없지만 너무 갖고 싶어서 사는 것이죠. 왜 아이폰을 구입할까요? 그냥 아이폰을 쓰고 싶은 거죠. 아이폰의 그 느낌이 좋고 모양이 좋고 자꾸 들여다보고 싶고 아이폰 사용자 그룹 안에 끼고 싶고요. 인간의 뇌는 오늘날 자칫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기 딱 좋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약 3만 년 전 원시적인 상황에서 생존과 짝짓기에 필요한 선택을 하기 적절할 정도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아내나 남편을 고를 때, 학교를 고를 때, 직업을 고를 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도 이 뇌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친구인가 적인가, 저 사람이 내 섹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같은 단순한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합리적이지 않은 건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도 원시 부부족 사회 때 유용했던 전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적절하지 않은 의사결정 패턴 중 하나는 해야 할 의사결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 괜히 했다 라는 후회보다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망설이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냥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판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죠. 오히려 사소한 의사결정은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일수록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때 이걸 지원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고백했어야 하는데 와 같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서 사실은 go, no go 순간에 go 버튼을 누르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로 의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안 하느냐? 99%, 95% 혹은 최소한 90% 이상의 확신이 드는 상황이 되어야 고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90% 이상으로 여러 조건이 맞고 확신이 드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우선 실행에 옮길 필요도 있습니다. 마시멜로 챌린지 유치원생 전략처럼 말이죠.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잘못되었으면 다시 고치면 되고요. 미국 해병대에는 70%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0% 정도 확신이 들면 95%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겁니다. 물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무척 중요한데요. 여기에 관해서 크게 극단적인 두 개의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콤 그레드웰이 주장하는 블링크 가설입니다. 그는 전문가일수록 문제를 직면한 순간 자신의 오랜 총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판단할 때 의외로 맞을 때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블링크,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는 의사결정이 의미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가설로 직관을 믿지 말고 심사숙고하라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청바지나 티셔츠보다 훨씬 비싸지만 우리가 옷을 구매할 때 드는 시간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드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백 배 더 비쌀 텐데 수백 배 더 신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고민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발품을 팔았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무모합니다.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생각보다 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다라는 주장입니다. 뇌과학이 들려주는 삶의 성찰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너무 싫어서,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싫어서 그만두는 건 좋은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건 괜찮지만 지금 이게 싫으니까 그만두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의 자리가 싫다면 뭘 꿈꿔야 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보여주잖아요. 정동영 후보의 공약을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라고 보여줘도 이명박 지지자들은 모두 좋다고 대답합니다. 뇌의 쾌락의 중추가 난리가 납니다. 정동영 후보의 공약인지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지가 중요하지 공약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영 논리를 만드는 뇌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친구냐 적이냐,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뭔가 더 공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고, 이 사람은 입꼬리를 올리고 웃고 있기 때문에 왠지 편안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적이고 저 사람은 친구인 거예요. 우리 뇌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동성이면 이 사람이 나의 친구냐 적이냐,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냐 적대적인 사람이냐를, 이성이면 나의 메이팅 짝짓기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라는 판단을 순식간에 내립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순식간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에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런 전략이 생존이나 짝짓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익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었는지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의사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한 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조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연구해서 찾아낸 훌륭한 의사결정법입니다. 우선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적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매우 성실히 모은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모은다는 거지요. 그래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혹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의사결정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바꾸고 심지어 번복합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의사결정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의사결정법과 다소 다르겠지요. 우리는 대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들 때 의사결정을 하고, 신중하게 한 결정인 이상 한번 결정하면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전형적인 의사결정 패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확신이 드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상황 파악을 한 상황에서 내리는 자명한 의사결정은 별로 임팩트가 없지요. 그래서 그때 한 의사결정은 득이 적습니다. 모두가 치킨집 장사를 하는 상황에 나도 잘 될 것 같아서 그제야 시작하면 너무도 늦겠죠. 게다가 확신하고 내린 의사결정도 심지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즉시 바꿔야 하는데 절대로 안 바꿉니다. 의사결정을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조직의 상사로서, 리더로서 권위가 손상될 거야 하면서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유형이라면, 소통을 잘하는 유형이라면 의사결정을 바꾸더라도 리더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상황이 바뀌었고 추가로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결정을 바꿔야 한다 라고 조직 구성원에게 얘기했을 때 누가 그 리더를 비난하나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결정사항을 바꾸는 리더를 우리는 훨씬 더 존경합니다. 의사결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리더란 주변 사람 혹은 부하 직원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리더라는 뜻입니다. 밀실에서 혼자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는 대개 의사결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사결정을 관철하고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완수하는 것임을 훌륭한 리더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과는 달리 의사결정을 바꾸거나 조정하는 유연한 사고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인간의 뇌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자신의 전략을 바꾸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걸 잘 못하게 되죠. 의사결정이 빨라졌으니까 잘못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을 텐데 고집스럽게 안 바꾸니까 자신의 성공 사례에 오히려 발목이 잡혀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웅은 결국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경험에 발목이 잡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늘 열려있는 분들, 그래서 자신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분들,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죠. 그 중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확신하거나 지나친 강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특히 정치나 종교 같은 주제에서 우리는 이런 성향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저도 사회적 약자에 조금 더 많이 배려하려 하고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믿기에 진보 진영에 좀 더 애정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나친 경쟁주의와 불평등은 창의적인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이건 상식 대 몰상식의 대결이다. 혹은 진보적인 인사를 뽑으면 깨어있는 개념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이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상대 진영과는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 진영 사람들을 몰상식한 사람들로 몰면서 어떻게 몰상식과 타협할 수 있겠어요? 정치란 원래 타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건 타협하고 합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저 사람이 저걸 믿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과 미적 취향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제고하고 늘 회의하고 의심해보는 사람, 그리고 결국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들을 끊임없이 포용하고 들어보려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아져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기업이든 정부든 끊임없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관용하고 포용하며 그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의사결정을 하고 같은 잣대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위험사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미덕 중 하나가 겸손함과 결단력입니다. 내 의사결정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우유부단하여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가 되면 의사결정을 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 유치원생들처럼 끊임없이 실행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하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세상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한지 내가 그린 그 지도 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지도를 건네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도는 여러분 스스로 그려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나는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일할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10년 후 지도는 어떤 모습일지,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지도 위 어디에 있는 건지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온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황하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도를 그리기 위한 방황의 시간을 젊은이들에게 박탈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끝나도 방학 동안 끊임없이 스펙을 쌓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뒤로 밀리는 세상으로 그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다들 남들이 뭘 하는지 보고 남들이 가는 대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집단적 선택 안에 있을 때 나약한 개인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저 정도 성적이면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제 상황이면 다들 고시를 준비하더라고요. 뭐 일단 대기업에 쭉 넣어보는 거죠. 제가 학부생들에게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인 줄 착각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분만의 지도를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지 못하면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남의 지도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남의 지도를 뜯어내 대충 맞춘 누더기 지도를 들고 그걸 자기 지도라고 믿게 됩니다. 지도를 그리는 빠른 방법이란 없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간만이 온전한 지도를 만들어줍니다.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미친 듯이 이 세상을 탐구하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지도를 얻게 되는데 그 지도가 아무리 엉성하더라도 자신만의 지도를 갖게 되면 그 다음 계획을 짜고 어디서 머물지를 계획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그 지도를 끊임없이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길을 물어보면 여러분의 지도를 보여주며 나는 이 지도로 내가 갈 곳과 머물 곳을 정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선택에 관해 뇌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국 알아낸 것은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일단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도가 시도 자체로 끝나지 않고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근사한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생을 마라토너가 아니라 탐험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탐험에 흥미로운 행운들이 잔뜩 깃들길.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그 여정에서 말입니다. 으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